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융합요가학과 원격 강의를 위한 보충자료 녹음 들어갑니다. 페이지 393이에요. 심리학의 역사. 이거는 쭉 그냥 읽어드리면 될 것 같아가지고요. 그냥 쭉 읽어드릴게요. 자, 선생님도 편안하게 앉아서 들으세요. 이게 내용이요. 393에서부터 어디까지냐면 400페이지까지 읽어드릴게요. 도표는 알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선은 무아, 링크에는 무아, 윗바사나, 학습된 무기력, 내관법, 정신분석, 분석심리학, 모리타요법, 내담자 중심치료, 포커싱, 내관요법, 자유훈련법, 인지행동치료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심리학의 성립에서 현대까지 역사를 쭉 이어서 볼게요. 심리학의 탄생은 철학 교수였던 분트, 그러니까 1832년에서 1920년까지 사신 분인데요. 이분이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만든 실험실이 1879년도에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에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게 실험실이 굉장히 작았다고 하고요. 거의 공장 같은 모양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인정을 안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분트 그 철학 교수님께 아주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심리학이 많은 부분을 돕고 있잖아요. 그런 까닭에 심리학은 불과 130년 남짓한 역사를 가진 신생학문이다. 130년이면 신생학문에 해당하는데요. 최초의 심리학자가 된 분트는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자신의 의식을 심리학의 연구 대상으로 하고요. 의식을 연구 대상으로 했다는 게 이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전에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정신병이 걸리면 어떻게 고치려고 했죠? 뇌를 막 쪼개기도 하고 막 못으로 찌르기도 하고 뭐 머리에다가 구멍을 내서 피를 내기도 해서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을 의식적인 개념으로 바라보고 치료하게 될 수 있는 그 계기도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의식을 심리학의 대상으로 하고 심리학의 고유한 방법으로 실험적인 내관법을 고안해서, 그러니까 여기서의 핵심은 의식과 내관법이 되겠죠. 내관법을 고안해서 심리학을 제창한다. 내관법을 적용할 수 없는 고차원적 정신활동과 개인의 의식을 넘어선 집단적 정신활동에 관하여 민족의 신화와 관습을 통틀어 기술한 민족심리학 전 10권 1900년대에서 1920년 20년간 동안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저는 책 한 권 쓸 때 2, 3년 걸리는데 이분 20년을 10권에 쓰셨으니까 비슷한 속도인가요? 저술했다. 분트의 심리학은 자신의 의식이 어떠한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조사한 제자인 티체너의 공로로 구성주의 심리학이라고 불렸다. 그러니까 제자를 잘 둬야 될 것 같아요. 1867년에서 1927년까지 살았는데 이 제자가 똑똑하니까 분트의 심리학을 구성주의 심리학으로 이게 업그레이드 시킨 거잖아요. 근데 프로이드는 제자들과 많은 갈등이 있었죠. 뭐 성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제자도 있었고 그래서 싸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역사를 보면 인간관계가 모든 역사를 만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학문이나 예술이나 모든 종교도요. 다 그런 인간관계와 엮어진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부처님도 아난다와 그 옆에 계신 그 사리부타라든지 이런 그 아주 지혜로운 그런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심리학의 탄생에서부터 다음 작용심리학으로 가볼게요. 그러니까 심리학의 역사를 쭉 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브렌타노 1838년에서 1917년에 사신 분이니까 그 이후의 분이죠. 의식 내용에 대한 연구는 현상학에서 하고 심리학은 표상, 그러니까 표상이라는 건 감각과 상상, 그리고 판단, 인식과 지각. 자, 이거 단어 중요하겠죠. 애증, 감정과 의지라는 능동적인 마음 활동을 경험적 연구 대상으로 했다. 브렌타노의 생각은 제자인 슈툼프 1848년에서 1936년 동안 산 분이고요. 슈툼프의 영향을 받은 후설, 이 후설은 현상학의 아버지죠. 이분은 1859년에서 1938년까지 사셨는데요. 현상학의 창시와 브렌타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창시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지그문드 프로이드라든지
뭐 후설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유명한 분들만 알지만 그분을 이언 스툼프라든지 브렌다노 이런 분들도 그 노고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역사를 읽어드리는 건 그 중간에 그 아주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그냥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쭉 읽어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원격 강의 시간에는 다시 반복은 안 할게요. 슈툼프는 감각은 자극에 상응해서 생기지만, 그렇죠? 감각은 자극에 의해서 생기지만 그것을 의식하는지 아닌지는 마음 활동의 결과에 의하고, 그러니까 의지에 의한 거죠. 마음 활동 나왔습니다. 심소요. 직접 경험을 대상으로 하는 현상과 그것을 본다고 하는 능동적인 마음 활동을 구별한다. 심리학은 현상과 마음의 활동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러니까 심리학은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때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게 핵심이죠. 어떻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움직이는가, 이거를 아주 다각적인 부분에서 깨닫지는 않았지만 깊은 노력과 사색과 고민을 한 분들이 좋은 방법을 다각적으로 내놓은 거기 때문에 이것도 무시할 수는 없죠. 슈툼프의 심리학은 작용심리학 이라고 불리고요. 제자인 베르트하이머, 코프카, 쾰러, 레빈은 게슈탈트 학파에 영향을 끼쳤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미 후대에 나오는 그 학파들이 영향을 끼치는 그 틀이 마련된 거니까 초기에 있었던 분들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비르츠 브루크 학파인데요. 또한 분트의 제자인 퀼펜 등의 뷰르츠 브루크 학파는 실험적 연구가 불가능하다고 분트가 가정한 고차의 정신기능 중심, 그러니까 사고, 판단, 의지에 관한 요소를 조사하는 것에 주목했다. 방법으로는 우선 피해자에게 사고와 판단의 활동을 필요로 하는 마음의 과정을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사고와 판단의 활동을 필요로 하는 마음의 과정, 그러니까 고민해서 이걸 판단해서 할 때 그때 마음의 과정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거를 수행하도록 요구한 거예요. 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수행에도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고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들을 그냥 사고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마음을 보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면을 볼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이끌어준 거니까 이 부분도 수행과도 연결이 될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어떻게 사고하고 판단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하고 질문하고, 이거는 현상학에서 그게 질적 연구, 양적 연구로 봤을 때 질적 연구할 때 보통 이렇게 많이 묻죠. 그래서 어널리시스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분석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그것과 조금 비슷한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주의를 특정한 문제로 돌리는 질문을 던지는 체계적인 실험 내관법, 이 실험 내관법을 사용하였다. 이것으로 사고가 감각과 이미지, 그러니까 심상을 동반하지 않고서 생긴다는 것, 또는 의식 태도를 입증했다. 그러니까 사고와 감각이 이미지를 동반하지 않고, 어떤 꼭 사고와 판단할 때 이미지가 없어도 그냥 사람들이 뜬금없이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이때 의식의 태도나 이런 것들을 입증했다는 거예요. 오, 대단하네요. 이거는 사실 후대에 많이 알려진 거잖아요. 자, 기능주의로 갈게요. 이러한 독일의 흐름에 대하여 실용주의적 풍조가 우세한 미국에서 제임스 이분 아주 유명하죠. 의식은 흐른다. 그러니까 이게 flow라고 얘기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흐른다라고 서술한다. 끊이지 않고 움직이거나 바뀌거나 변하는 의식의 생물학적 움직임에 중점을 두는 기능주의 심리학이 발달했다. 계속 변화하는 거예요. 찰나생멸한다는 말씀과 비슷한 부분이 있죠. 이것으로 인해서 훈련받은 성인 남자의 의식뿐 아니라 생물 일반의 행동이 심리학의 연구 대상이 되었다. 모든 생명체들의 행동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게 그러니까 기능주의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만 핵심으로 본 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생명체를 가치 있게 함께 본 것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후에는 다윈의 진화론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동물 심리학과 함께 발전할 행동주의의 기반이 되었다. 그러니까 행동주의는 현대에도 많이 하죠. 행동주의의 기반은 뭐에서 왔다? 기능주의에서 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제임스는 스스로의 체험에 기반을 둔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이라는 걸 1901년에 저술한다. 다음에 이루어진 게 정신분석과 심층 심리학이에요.
오스트리아에서 활동하고 만년의 영국으로 건너간 정신과 의사인 프로이드는 무의식과 유아기의 경험 등을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데 활용하는 정신 분석, 이제 이때부터는 분석을 시작하네요. 그 배경이 되는 정신 분석학을 창시하였다. 프로이드는 이때부터 굉장히 많이 발달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비르츠부르크 학파 뭐 이런 거 기능주의 학파는 가끔 들었어도 비르츠부르크 이런 거 특별하게 심리학 전공하지 않은 분들은 아셨을까요? 제가 심리학에 관심이 있었는데도 그렇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정신분석부터는 이제 확실히 심리학이 체계화되고 정신분석학이 시작됐구나 하는 게 역사를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프로이드는 모든 종교 현상은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성적 에너지인 리비도에 의해서 설명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게 반대한 게 융이죠. 프로이드와 한때 깊은 교우 관계를 나눴던 프로이드의 따님도 굉장히 좋은 이론들을 많이 만들어서 학설을 세우고 좋은 지식들을 많이 나눴죠. 그러니까 프로이드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데 프로이드를 좀 무시하는 경향도 있지 않은가 싶어요. 제가 잘못 봤나요? 프로이드와 함께 깊은 교우 관계를 가졌던 정신과 의사인 융은 무의식에는 개인 무의식과 그 밑에 인류의 보편적 잠재적인 집단 무의식이 있다고 보고 꿈 분석을 중심으로 분석 심리학의 이론을 창시했다. 분석 심리학 이거는 좀 많이 보죠. 근데 이 융과 프로이드가 만났을 때 처음에 프로이드가 융을 그렇게 예뻐했다 그러죠. 그래서 뭐 정말 그 얘기를 열 몇 시간을 끊이지 않고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와 정말 천재가 천재를 만난 거죠. 근데 이제 융이 나중에는 그 성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면서 이게 삐딱거리면서 나중에는 프로이드가 좀 가져서는 안 되는 너가 나를 무시하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둘의 관계가 완전히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관계까지 갔다고 들었는데요. 이 융의 심리학을 무의식에 강조하는 거는 요가에서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수행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융은 정신의학, 신화와 종교의 공통점, 동양 사상에 관심이 있어서 스즈키 다이세츠인 선불교 인문의 독일어판 서문과 쿤달리니 요가의 심리학을 저술하였다. 이 쿤달리니 요가 심리학은 수업 시간에 많이 씁니다. 1958년에 융은 자신을 방문한 동양 철학자이면서 선사상 연구자인 히사마치 시니치와 대담을 나누어 프로이드의 흐름을 따르는 정신분석학의 여러 학파와 정신분석에 강한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이후에 결별하게 된다. 융과 아들러 등의 학문은 심층 심리학이라고 불린다. 이 아들러도 굉장히 유명하죠. 사회적 요인을 중시하는 새로운 프로이드 학파인 호나이와 프롬은 특히 선불교에 관심을 가졌고 호나이는 스즈키 다이세츠와 모리타 요법의 후계자인 코라 타케히사를 방문한다. 프롬은 1957년에 멕시코에서 개최된 선불교와 정신분석 심포지움의 내용을 정리한 선과 정신분석을 공저로 출판하였다. 이런 책들은 좀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게슈탈트. 이거는 뭐 현대에도 아주 많이 보죠. 자, 그럼 게슈탈트가 몇 페이지에 있냐면요. 페이지 522에 있습니다. 이거 미리 다들 읽어오세요. 그래서 게슈탈트 이론은 보면 깨달음이라든지 자타지관이라든지 지금 여기 비사량, 아랍차임, 그러니까 이 심리학의 인본주의적인 부분들 또는 신체 심리학은 메를로 뽕티랑 연결해서 볼 수 있겠죠. 후설의 심리학에서 이어지는 심리학, 철학 파트인데요. 신체 심리학의 메를로 뽕티의 신체관을 보면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 게슈탈트 이론, 여기 지금을 중시한다 해서 이것도 이제 저희가 나갈 텐데요. 이게 접근법에 대해서 521에서 527까지 그래서 이거는 수행과 직결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라도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슈탈트 알파는 독일의 베를린에서는 베르츠하이머, 코프카, 쾰러, 레빈 등에 의해서 전체는 부분의 총합보다 크다. 전체는 부분의 총합보다 크다. 자, 이것만 아시면 돼요. 전체가 부분의 총합보다 크다. 이게 무슨 뜻인지 꼭 읽어보세요. 게슈탈트 심리학, 게슈탈트 학파가 생기고 부분으로 나누어도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다 다루게 된다.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현상을 어떻게 왜 이해할 수 없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뒷부분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행동주의로 넘어갑니다. 심리학과 심층 심리학의 여러 학파의 등장과 공전 이후 1913년 왓슨은
공공성이 없는 의식을 대신하여 관찰 가능한 행동을 심리학의 대상으로 할 것을 주장하고 눈에 보이는 행동의 자극, 스티뮬러스, 그리고 반응, 리스폰스의 관계를 조사하는 것을 중시한다. 이 SR 이론은요, 스포츠 심리학에서도 열심히 지금 다 활용하고 있고요. 이 행동주의 심리학은 스포츠 심리학에서 많은 부분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SR 이론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자극을 줬기 때문에 반응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인연법과도 이어지는 부분이 일부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감각적 자극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대한 그 인지에 대해서도, 그리고 지각과 감각에 대해서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행동주의는 몇 페이지를 보셔야 되냐면 우리 맨 처음에 했던 감각, 지각, 인지 해서 보셨던 거 있죠? 기억나시죠? 페이지가 앞에 볼게요. 415페이지. 그래서 페이지 415의 감각, 지각, 인지랑 같이 보시면 이 SR 이론, 스티뮬레이션 하면 리액션 한다 하는 그것과 아주 연결돼서 볼 수 있어요. 여기서는 스티뮬러스와 리스폰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를 또 다른 스포츠 심리학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스티뮬레이션 하면 리액션 한다 이렇게도 또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SR의 그 R을 조금 다르게 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는 조금 시각을 좁게 보는 거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주장은 행동주의라고 명명되고 의식 없는 심리학이라고도 불렸다. 이어서 거스리, 헐, 톨만, 스키너 등에 의해서 신행동주의가 일어나고 행동주의는 심리학의 주요한 흐름이 되었다. 이거는 박사학위 논문도 정말 많아요. 행동주의는요. 신행동주의는 그럼 뭔지 한번 볼게요. 신행동주의는 거스리는 왓슨의 행동주의를 계승하여 자극과 반응 연합의 접근성을 중시하고 학습은 1회의 시행으로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학습이 반복이 아니라 1회의 시행으로 학습이 가능하다. 스포츠 러닝에서는 다르게 볼 것 같아요. 예, 한편 이게 반복 학습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데요. 한편 헐과 톨만 등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매개 변수를 상정함으로써 왓슨 등의 고전적인 행동주의에서는 곤란했던 개인차의 설명을 시도했다. 그러니까 한 번 반응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까지 가지 않지만 조금 변화하는 것도 학습됐다고 하면 학습은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헐은 SR 이론 중간에 유기체, 오르가니즘이라는 매개 변수를 집어넣은 SOR 이론을 제창하고 매개 변수라는 동인에 의해서 행동이 환기되죠. 이 동인이 모티베이션이죠. 만족되어 낮추어진 경우 반응은 강화된다고 하는 동인 저감설을 주장한다. 맞죠? 이게 맞죠? 오르가니즘이라는 게 하나가 더 들어가면 그렇겠네요. 매개 변수가 된다. 시험은 지금 몇 분이죠? 포즈. 톨만은 목적과 수단의 관계를 인지하는 것은 학습을 매개로 한다고 생각해서 학습은 자극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신호인지를 인지하는 것에 있다고 하고 신호라는 부분성으로 전체성을 예측하는 인지 지도를 작성하는 신호 게슈탈트설을 제창하였다.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것에 대해서 스키너는 생체 내적인 요인의 추측을 배제하고 매개 변수를 설정하지 않고 설명보다 기술에 주목하는 철저한 행동주의를 밀고 나간다. 생체 행동의 예측과 제어, 그러니까 제어한다는 건 영향을 주는 거죠. 제어를 목표로 하는 행동 분석학을 창시한다. 행동 분석학은 실험적 행동 분석과 응용 행동 분석으로 크게 나누며 후자는 실험적 행동 분석, 응용 행동 분석 이렇게 나누셔야 될 것 같아요. 후자는 강범위한 발달 장애에 대한 교육적 지원 기법과 명상을 도입한 수용 전념 치료를 낳았다. 인지심리학. 자, 다음은 인지심리학입니다. 1970년대에는 인간의 뇌를 컴퓨터로 비유하면서 자극에 대한 옳고 그름 반응과 반응 시간 등으로 뇌의 움직임을 추측하는 인지심리학이 태동하였다. 이 인지심리학이 현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로부터 현재 뇌과학붐의 한 측면을 담당하고 있는 인지신경심리학을 포함하는 인지과학이 생겼죠. 요즘은 뇌과학보다 인지과학을 많이 하죠. 인지과학이 생겨서 큰 흐름을 이루고 있다. 현재 심리학은 인간을 포함한 유기체의 관찰 가능한 행동과 직접 관찰할 수 없는 인지를 대상으로 한다. 인지심리학은 행동심리학, 그러니까 같이 볼 수 있겠죠. 행동주의요. 행동과 인지를 함께 보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폭이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겠죠. 그 밖에 심리학적인 입장을 볼게요. 인본주의 심리학이 있습니다. 한편 1960년대 기계론적 입장에서 인간과 그 밖의 동물을 분명하게 구별하지 않는 행동주의와 운명 결정론적으로 주체성이 결핍된 정신 분석에 대한 반성으로 제3심리학을 표방하고 가치 창조성, 자기실현, 지고 체험이라는 인간의 건강한 측면을 중시하는 인본주의 심리학, 이 머슬로와 로저스 등에 의해서 제창됩니다. 이 머슬로는 그 욕구 이론이 아주 유명하죠. 자아 초월 심리학, 이거는 점점 더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흐름으로 보면 수행과 연결되죠. 그러나 인본주의 심리학이 제3심리학이 될 수 없는 가운데 1970년대에는 머슬로와 그로프 등은 개인의 의식을 넘어선 인류의 보편적인 의식 영역을 가정하고 인간과 뇌의 관계, 선정과 명상과의 의식, 깨달음, 자초월, 영성 등을 다루는 자초월 심리학을 제창한다. 그러니까 심리학의 흐름이 점점 어디로 가요? 깨달음과 수행 쪽으로 가요. 켄 윌버에 의하면 의식의 수준은 전자아, 자아, 초자아의 세 단계로 나눈다. 그러니까 뭐 에고, 슈퍼에고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리비도라는 원래 말은 거시기, 그것이요. 이런 게 리비도 원래 원어가 그렇대죠. 말을 잘 못하는 그냥 그것. 이래서 뭐 리비도 이러면 대단한 것 같지만 그것이 거시기요. 이런 거가 똑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했어요. 이것에 의해서 선의 무아와 자아초월적인 의식의 유사성이 지적되었다. 밀버가 제창한 통합이론은 여러 가지 시점에서 현상을 통합적으로 파악한 것이고 그 이후에 자아초월 심리학을 발전적으로 해석시켰다고 보는 방향도 있다. 인본주의 심리학과 자아초월 심리학은 심리학의 주류는 될 수 없지만 임상 현장에서는 내담자 중심 치료, 엔카운터 그룹, 포커싱, 게스탈트 치료, 실존 분석, 현 존재 분석, 프로세스 지향 심리학 등에서 이러한 심리학적 기반을 둔 심리 치료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게 심리학의 주류는 될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은 된다 하지만 이게 나중에는 주류가 될 수도 있겠죠. 지금 이제 점점 흐름이 그리 가고 있으니까요. 한번 동향은 봐야 될 것 같아요. 긍정의 심리학을 볼게요. 또한 미국 심리학회장을 지낸 셀리그만은 학습성 무력함을 발표한 이후 반대로 학습 경험에 의해서 긍정적으로 나아갈 가능성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1998년 학회에서 긍정심리학을 제창한다. 긍정심리학과 긍정심리치료는 인간의 정신병리적 측면뿐 아니라 긍정적인 감정과 심신의 웰빙, 건강과 행복 등에 관하여 증거에 기초한 연구와 실천을 한다는 점에서 심리학계의 한 조류가 되었다. 그러니까 긍정심리학은 한 조류로서 큰 맥을 이루니까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프레드릭스는 확장 구축 이론을 통해서 긍정적 감정을 경험함으로써 사고와 감정의 레퍼토리가 일시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보여준다. 사고와 행동의 레퍼토리가 확장된다는 건 의식의 확장이죠. 지혜로워진다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일면에서는요. 그리고 감사의 마음이 동기부여와 대인관계의 사회성과 연관되고 그 결과 개인의 웰빙이 얻어지고 나아가서는 그 사람이 속한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건 좋은 방법이네요. 불교의 인연의 개념과 정은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는 속담으로 드러나는 상황이 부분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조금 내용이 이상한데요. 불변의 인연의 개념이나 정, 이거는 인간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인연, 생명체들에 이어진 그 모든 것들에 다 이어졌다 하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조금 어렵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임상에서 불교의 응용을 한번 볼게요.
심리학과 불교의 연관은 심리치료에서 특히 강하다. 그러니까 치료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불교 심리학을 볼 수밖에 없고, 제가 수업 시간에 심리학은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심리학의 기법은 일부분일 수밖에 없고, 나한테 맞는 기법을 각자 그냥 읽어서 그것을 조금 익히시면 이거는 테크닉이기 때문에 적용이 가능한데요. 불교는 깨달은 분들의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면 혼자 이상하게 서양적인 의미로 그 단어를 해석해서 오류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게 나를 발전한다거나 또는 내 수행을 발전시킨다거나 누구를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 불교에서 보는 심리학적인 그 수행의 단계의 심리학을 먼저 보면서 요가적인 움직임도 함께 보고, 거기에 테크닉은 각자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보고 공부해서 같이 넣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심리학에 대한 부분은 놓치지 말고 계속 보고 계셔야 돼요. 나에게 필요한 게 뭐고 나에게 맞는 게 뭔지를 한번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담자 중심 치료와 참사 문법은 대기설법과 비교되고, 대기설법이라는 건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근래에는 젠들린의 포커시 기법에서 느낀 감각의 감각과 상자부 불교의 윗바사나 명상에서의 감각이 유사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그러니까 느낀 감각이기 때문에 felt sense라고 한다고 이제 단어를 넣어 놓으셨는데요. 이게 feeling과는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felt sense라는 의미와 감각에 대해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카와이 하야오는 융심리학의 입장에서 불교 설화와 가마쿠라 시대의 화엄정 승려인 묘에쇼닌의 꿈 등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교토의 다이토쿠지의 참선을 경험한 펄스가 만든 게슈탈트 치료는 지금 여기라는 경험을 중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펄스, 이분이 만든 그 게슈탈트 이론은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일본 교의의 심리치료인 정토진정에서 전해지는 조신을 가지고 요시모토 이신이 내관요법을 창시한다. 모리타 마사타케가 개발한 모리타 요법과 선의 유사성은 이전부터 지적되어 왔고, 실제로 모리타의 제자인 우사 시니찌는 선적인 모리타 요법을 제창하였다. 그 밖에 자기 최면 기술인 자율훈련법의 수동적 주의 집중, 조동선의 지관 타자와 비사량, 명상 중 막연 형상과의 관계에 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심리학과 불교의 연관된 실험적인 연구로는 일본에서 시작된 선과 심리학에 관한 것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래서 브릿지에 보면 선 심리학이 나오는데 그거 보라고 여기 이제 나와 있죠. 자선 중 심신의 상태를 생리적 지표를 사용해서 조사한 연구가 다수가 전해지고 있고요. 그 밖에도 바이오 피드백과 자선의 심박동수 제어를 비교하는 시도가 있고요. 나카무라 쇼지가 인지의 전환과 임재종의 공안을 비교하였다.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인지의 전환이라든지 공안을 비교한다, 이런 거에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이에 반해 미국에서는 초기 초월 명상에 관한 연구가 행해졌고, 서양에서는 이 밖에도 윗바사나 명상에 관한 연구가 성행한다. 근래에는 행동주의 심리학과 인지심리학을 기본으로 하고 증거에 기초한 심리치료인 인지행동치료의 입장에서 상좌부 불교의 윗바사나 명상의 임상적 효과에 관한 연구와 새로운 심리치료의 개발이 열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해서 이제 그 표가 여기 쭉 나오고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쭉 읽어드렸는데 이거를 읽어드린 이유는 보시면은 뭐 이상한 이름들 외우세요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심리학의 역사는 작용 심리학에서부터 우선은 분투가 실험 심리학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작용 심리학, 그 다음에 비르츠 무르크 학파, 기능주의, 정신분석과 심층 심리학, 그 다음에 게슈탈트, 행동주의, 신행동주의, 인지심리학, 그 다음에 그 밖의 심리학으로 인본주의 심리학, 자아초월 심리학, 긍정심리학. 그래서 이렇게 쭉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다른 면으로 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선은 이 책에서 얘기하는 대로 읽어드렸는데요. 이게 조금 비교하기가 어려운 게요. 이거를 그냥 읽어드린 이유는 점점 가면 어때요? 심리학에서 자꾸 찾는 방법이 어디로 오냐면 불교 쪽으로 와요. 근데 이게 사람을 보는 관점과 동물을 보는 관점에서요.
우선은 불교 그러면 무아를 얘기해요.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자아를 찾아가는 걸 얘기해요. 불교에서는 무아가 너무 심하면 비아라고 얘기하자. 그러니까 욕망적 자아라는 건 없다고 보자. 근데 심리학에서는 욕망적 자아와 감각을 따라가는 그 자아를 잘 조절해서 그것을 만족시켜서 나의 삶을 성취한다. 이런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단어가 같다고 해서 이거를 같이 붙이게 되면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일면 여기에서 가져오기는 하지만 유사한 이렇게 공통 부분은 있지만 이거를 똑같이 봐서는 가다 보면 멈춰 쓰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SR 이론이죠. 스티뮬레이션 하면 리액션 합니다. 하는 것도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스티뮬러 그러면 어떻게 얘기했나요? 리스폰스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심리학에서 보는 것과 스포츠 심리학에서 보는 게 용어가 또 살짝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석사 박사 논문 쓰실 때는 세심하게 바라보시고 게슈탈트 뭐 비슷하니까 그냥 인지니까 같은 인지 아니야? 심리학에서 보는 인지의 관계와 인지과학에서 보는 인지의 상태와 불교에서 보는 인지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지한다는 건 내 이 색수상행식이라는 걸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되 그게 색수상행식이라는 오온에 의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하는 이 내적으로 가져오는 거잖아요. 뇌과학에서 보면 들어오는 인지를 기계적으로 뇌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집중하는데요. 심리학에서는 그것을 다시 기계적인 심리학이라든지 어떤 항목을 나누어서 또 보게 되죠. 그래서 인지하는 것을 봐도 예를 들면 컵을 하나 봤을 때 불교적으로 보면 그 컵을 갖느냐 안 갖느냐 또는 그것에 대한 욕구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어떻게 인지하고 바라볼지를 본다. 그러면 심리학에서 볼 때는 그 컵을 볼 때 그 보는 사람이 어떤 심리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행동에 대해서 또는 그 움직임에 대해서 바라보게 되고 그 사람의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바라보고 왜 그렇게 됐는지에서 바라보면서 그걸 또 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지를 하더라도 불교적인 인지와 예를 들면 심리학에서 보는 인지가 물건을 하나를 두고 봐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거든요. 근데 볼펜을 보는 것도 다르게 보죠. 예를 들면 이거 그냥 없는 거로 봐라. 무상하다고 봐라. 그러면은 갖다가 여기에다 딱 붙이는 게 뭐냐면 훗설의 현상학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감각 이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봐라. 그러니까 일맥상통하는 건 있어요. 감각이라는 게 있고요. 이게 이런 선입견이라는 걸 지우고 본다. 근데 불교에서는 선입견을 지우라는 얘기가 없어요. 현상학에서는 선입견을 지우라고 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있는 그대로 지금 그 상태로 바라본다. 선입견이라는 거는 이미 선이라는 건 어때요? 후와 미래가 있기 때문에 선입견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그냥 선도 후도 없어요. 그냥 지금 바라보라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같이 이거를 맞물려 놓을 때 어떤 부분에서는 맞물리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뭉뚱그려서 그게 그거다 이러면 나중에 가면 그렇게 본 것이 심리학은 자아를 찾기 위함이었고 불교는 자아를 무아를 보기 위한 노력이었기 때문에 이게 막 뒤섞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중간에 필요한 게 뭐냐면 명상이에요. 그리고 고민하는 거예요. 나는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나는 수행의 방향으로 갈 것인지 이거를 테크닉으로 해서 내 삶의 어떤 도구로 활용할 것인지 그러면 도구로 활용했을 때 나는 어떻게 비춰질 것인지 그리고 과연 내가 그것을 끝까지 도구로 잡고 갈 때 행복할 것인지 그렇게 되면 다시 부처님의 불법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겠죠. 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으로 모든 걸 헌신한다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종교가 아주 큰 테두리에서 보면 심리에서는 아주 큰 기둥이 될 수도 있는 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해결점을 해결해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 심리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가. 근데 그분들이 노력해온 결과를 보면 정말 따뜻하고요.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고쳐주려고 해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의식으로 내분법으로 들어온 분투부터 우선 대단했고요. 그보다 더 안으로 들어간 프로이드도 정말 대단했죠.
그걸 성으로 푼다고 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감도 많았을 텐데 그거를 어쨌거나 뭐 아주머니들만 놓고 실험을 한다거나 뭐 거기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하는 것에 대한 그 논란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논란을 불구하고 프로이드 같은 시도가 없었다면 아마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시도를 다 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시대가 흐르면서 오는 건 뭐냐면 선수행 쪽 또는 불교 쪽 또는 자타 명상이라든지 자비 명상, 자해 명상 쪽으로 많은 흐름을 이렇게 흘러서 동양 쪽으로 오는 이유가 뭘지 이걸 한 번쯤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심하게 보면서 잘 세분화해서 나누고 내 삶에 적용하고 치료에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행이 꼭 밑바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